안녕하세요.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입니다. 자, 126회 발송 배정 기술사 1교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뭐 예전처럼 이론적인 해설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.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성향에 대해서 또 어떤 출처,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선택하고 어떤 문제는 뭐 스킵해야 되는가,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1교시는요, 상당히 좀 어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. 우리가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선택해야 되는데, 8문제 이상 쓰기가 좀 쉽지가 않았을 거다, 어려웠을 거다,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기본서에서 출제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. 뭐, 딱 3문제, 2문제 이렇게 자르지 않은 게 기본서에서 어떤 내용이 좀 일부 나왔고, 다른 내용을 좀 융합해서 출제가 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2-3문제 정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각 문제별로 그 특성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, 첫 번째 문제 중에서 보시면 2번이 발전기의 모터링 원인 영향 보호 방식에 대해서 나왔는데, 요거는 여기에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.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고요. 그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, 여기 보시면 이제 발전기가 동기 속도의 전동기로 운전되는데 필요한 전력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. 이것도 같이 묶어서 좀 정리해 놓으면 어렵진 않습니다. 이런 것들은 기다리에서 나온 이런 서적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, 뭐 이런 부분들은 출제된 사례는 없습니다. 예전에 막 15년 전, 20년 전에는 한두 번 나왔었는데, 뭐 최근 1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오다 이렇게 뜬금없이 뚝 나왔단 말이에요.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.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뭐 기본적인 내용은 좀 쓰실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에서 출제가 된 거죠. 원자력 발전소의 감속제 역할, 그 다음에 구비 조건, 뭐 종류,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잘 쓰셔야 되는 내용이고요. 문제이고요.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분산형 전원의 개통 연계와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것을 물어본 겁니다. 자, 이 분산형 전원은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, 그 다음에 풍력이라든지, 뭐 연료전지라든지, 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,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태양광 발전이나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, 이 분산형 전원을 계통에 연계했을 때 여기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고, 또 해결해 줘야 되는 어떤 과제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기준들이 있어요. 이걸 물어보는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. 6번이. 이런 형태의 내용이 한 50%, 절반 정도. 그 다음에 이런 분산형 전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한 50% 정도. 이렇게 나눠서 이 정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분산형 전원 개통, 배정 개통 연계 기술 기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타 아카데미에서는 이거 외적으로도, 기본서 외적으로도 신재생 에너지와 분산형 전원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공부하시는데. 자,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문제 8번 문제. 자, 요거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주파수 조종용으로 사용했을 때의 어떤 구성과 제어 모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, 이거는 정확한 답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. 왜냐? 요 논문, 요런 과제를 가지고 작성한 연구 어떤 논문들이 있습니다. 요것들을 보고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 이 용어들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. 이것을 쓰려면 이 자료를 보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데, 뭐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학술지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 내용도 많지만 학술지는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. 기본서도 지금 하기가 버거운데 그런 내용을 다 서칭을 해가지고 막 수백 편, 뭐 수십 편의 논문을 공부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. 어쨌든 이 주파수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쉽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또 이제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. 왜냐, 언더리치나 오버리치와 관련해서는 여기에
이 기본서에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 변류기와 관련된 내용은 자가용 전기 설비의 모든 것에서 제가 강의를 드렸거든요. 근데 이 내용이 뭐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. 이게 무슨 뜻이지? 이 문장 자체가 좀 우리가 많이 쓰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내가 정리를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좀 깨우쳐가는 그런 분야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. 이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 25점짜리 문제로 쓸 만큼 분량은 많지 않지만 생각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무거운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이걸 하나도 아닌 두 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주어진 10분 안에 과연 작성할 수가 있는가, 한 페이지로 만들 수가 있는가. 그래서 저는 이런 융복합의 문제는 1교시로 내면은 대단히 어렵게 느껴집니다. 이거 말고도 이거 외적으로 9문제를 더 추가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다 보면 10문제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로 분류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풀 수 있다라고 이 안에 넣어놓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답안지를 잘 쓰기는 좀 쉽지가 않았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최대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최대 전력 전달과 최대 전력 전송 조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발송배전에서는 이 문제가 10년간 나온 사례가 없어요. 건축정지에서는 한두 번 출제가 됐었는데 자,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점짜리로 냈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을 물어보면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한 가지 정도를 물어보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조건을 주고서 풀어라라고 한 것은 아마 10점짜리 1교시 문제로는 거의 뭐 최초가 아닐까 싶고요. 이렇게 조건을 많이 줘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지게 되면 답안지를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엄청 많이 됩니다. 시간은 없고 해야 될 건 많고 또 당황하게 되면 잘 생각도 안 나고 뭐 이렇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자주 다루는 내용이긴 하지만 쉽진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. 자,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에 대해서 11번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기출 문제예요.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발송배전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뭐 어떤 시사성 이슈 뭐 이런 분야의 파트에 해당이 되는 문제죠. 요거는 준비하셨으면 쓰실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.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제가 한 30개 정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요게 이제 포함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 해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를 답안지화해서 그 안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, 플로우 차트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쓰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.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 그림을 외우셔야지만 쓸 수 있는 건데 뭐 쉽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13번 문제. 요거는 기본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세 가지를 물어봤거든요. 이 세 가지 내용이 기본서 안에 한 군데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군데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. 이 흩어져 있는 내용을 쭉 모아가지고 하나의 답안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. 자,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답안지를 작성하려면 굉장히 기본서를 많이 보고 기본서를 완전히 꿰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. 그만큼 공부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분들만이 답안지를 잘 작성하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. 복합적인 내용을 물어봤으니까. 자, 전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8문제라고 봤는데 이 8문제조차도 잘 쓰기는 만만치 않았다. 자, 그러면 스킵하는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. 스킵해야 되는 문제는 5문제 정도로 봤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소형 그 원자력 발전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요것도 뭐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이렇게 상용화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도 아니고 뭐 어떤 신경영의 신기술에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. 이게 전기 저널이라든지 학술지에서 나온 건데 뭐 별도리 자료를 뽑아가지고 준비하고 있지 않는 한 맞추기는 좀 어려웠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런 문제들은 한 번 나오면 안 나옵니다. 자, 그 다음에 회로 이론인데 이 유효 전력을 계산하는 문제거든요. 요거는 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핵심 과제로 선정한 내용을 융합해서 쓰면 되는데 이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이게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중간에 한 번 뭐 실수를 한다든지 부호가 플러스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쓴다든지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여기서 한 번만 실수하게 되면 이 문제는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다. 그러니까 기술사 문제로 일반적으로
이 계산 문제를 가급적이면 내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좀 까다로웠어요. 이게 단순 명령에 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요? 생각할 거리, 중간에 좀 함정들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? 그 함정을 모르게 되면 거기서 덫에 걸려서 실수하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. 자, 그 다음에 5번.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, 여기다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. 이게 1번이고요. 2번은 동기조상기의 원리를 전기자 반작용의 현상을 이용해 설명해라. 물론, 이걸 적용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. 맞기는. 그런데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공부의 범위가 넓어요. 또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 문제는 제가 분석한 자료에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최초라는 얘기인데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가 다 만만한 문제들이 없었습니다. 너무 좀 어려웠다. 이렇게 너무 어렵게 이제 출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, 이게. 어쨌든 뭐 좀 어려웠다.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문제들이 나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.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이게 나왔다고 해서 이거 막 들이다 파서 동기조상기에 대해서 막 이제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사람에 따라 다 틀리니까 내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이제 깊게 파고들어도 되지만은 나는 이제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. 그러면 좀 여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기본서에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완성도를 높이신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실 때 그때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.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발전기 용량을 구하는 문제인데 발송 배전에서는 이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. 거의 없습니다. 없는데 건축 전기에 자주 나오는 문제를 발송 배전에서 지금 출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건축 전기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웠다고 보지만 발송 배전은 또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예비 전원과 관련해서 이 기준이 P지법, R지법이 지금 없어지고요. 새롭게 발전기 용량을 산정하는 그 방법이 요게 이제 20일로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나왔거든요.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건축전기에서는 같은 회차 126회에 요 새로 개정된 부분의 내용이 발전기 용량 산정하는 내용이 나왔어요. 126회에 같은 회차에. 근데 발송배전에는 요게 지금 뭐 폐지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? 개정 전에 예전 그 기법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단 말이에요.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약간 좀 특이하다.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스킵하는 문제로 넣어놨고 자,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못 풉니다.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면 해설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기 인사이드에다가 올려놨거든요. 그걸 보시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. 단순한데 일반적으로 이 델타 결선에 있어서의 각 상에 어떤 불평형이 생겼을 때, 임피던스의 불평형이 생겼을 때 여기에 걸리는 부하 분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 안 하거든요. 설계할 때도 이런 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. 안 하는데 이 문제가 예전에 기술계산 핸드북에 예제 3.37에 나와 있는 거를 문자 글자 하나 안 받고 그대로 문제를 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뭐냐? 이 책은 절판이 돼가지고 구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. 예전에 10년 전에 사놨던 분들은 그 내용을 보겠지만 또 그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아주 구석탱이에 있는 아주 짧게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안 풀거든요. 거의 안 푸는데 그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. 이건 풀 수가 없어요. 일반적으로. 그래서 이제 스킵한 문제를 넣어놨고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,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세요. 다음에 안 나옵니다. 나오면 어떡합니까? 안 풀면 됩니다. 근데 문제들이 전체 다 이런 문제다.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없었다. 그러면 그런 회차는 버려야죠. 그 다음 회차를 준비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. 그럼 1년에 3번의 시험 중에 한 번 정도는 기본서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회차에 합격하시려고 해야지 이렇게 어렵고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회차에 내가 시험을 잘 보겠다고 하면 엄청 힘들어집니다.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져요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1교시 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. 문제가 많고 또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좀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. 여기서 좀 끊고요. 2교시, 3교시, 4교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.